네. 시작했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이번 학기 공동교육과정 고급 생명과학 수업의 보강 영상으로서 이번 주말에 제가 부득이하게 대구에 없어가지고 학생들과 논의한 후에 제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면서 수업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강 부분 수업을 좀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염색체, 유전자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급 생명과학을 하고 있지만 생명과학 2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 유전자의 발현인데 조금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유전자는 이제 지인이죠. 여기서 발현이라는 거는 여러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pr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xpression이라고 하면 이제 좀 뭔가 표현, 겉으로 드러남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 gene expression이라는 것은 DNA를 통해서 여러분 유전자는 DNA 있잖아요. DNA에 있는 특정 부분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적어볼까요? D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그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 구리보솜, 현 라이보솜. 네.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책에는 한국어로 라이보솜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죠? 네. 여담이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리보솜으로 읽은 거예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더 영어식 표현을 하자 그래서 라이보솜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지금 3학년들은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읽잖아요. 2학년들도 우리 1학년들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재밌죠? 또 옛날에 이거보다 좀 더 옛날에 바뀐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아밀라제라고 배웠습니다. LASE를 라제라고 읽는 클래스. 요즘에는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어쨌든 그 DNA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우리 이따 보겠지만 세포 소기관의 라이보솜이긴 한데 그 만드는 정보가 DNA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게 이번 8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트럴 도그마. 여러분 이게 진짜 아주 정말 큰 개념이죠. 우리 DNA의 그 구조를 밝혔던 여러분 왓슨과 크릭에서 크릭이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미리 예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센트럴 도그마는 좀 전에 봤던 그 진 익스프레션 내용입니다. 즉 D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이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데 중간에 하나를 거치죠. RNA 분자를 하나 거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고 이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크립션입니다. 그 다음에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translation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뮤테이션은 돌연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전사라는 한글로 써볼게요.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본다면 베껴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철자가 맞나요? 베껴 쓰다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리의 유전자 또 이제 염색체하고 합성어가 크로모솜하고 지인의 합성어인 게놈 유전체라고 본다면 어떤 인간이라고 한정 짓겠습니다. 사람의
저 같은 경우에 저의 한 수십 쪽이 되는 모든 세포에, 핵이 있는 세포에 그 핵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합친 그 개념이 게놈, 유전체잖아요. 그 유전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떤 도서관에 있는 정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유전체 중에 일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베껴 쓰는 거예요. 어떤 필요한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복사하고 베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본을 가지고 나오면 훼손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핵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에서 이 책에 있는 정보들,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내가 베껴 쓰는 그 과정이 전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DNA와 RNA는 같은 핵산이라는 물질이고 그 그룹에 속하고 그 염기 서열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언어죠. 물론 DNA와 RNA 염기 종류가 다르지만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뭐 적어야 되나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런 어떤 염기 서열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이걸 번역이라고 하듯이 염기,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언어를 아미노산, 완전히 언어가 다르죠.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언어를 아미노산 언어로 바꾸는. 그래서 마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그 언어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번역, transl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mutation, 어떤 이 DNA 염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한 단어로 오늘 하는 수업을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보이나요? 유전자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지정한다. 이런 문장들 이해가 되시나요? DNA에 있는 유전자가 전사 번역을 거치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건데 과거에 했던 이 실험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과 테이텀이라는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빵 곰팡이라고 하는 생물, 얘는 이제 곰팡이니까 균계에 속하는 진핵생물입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실험했고, 여러분 이제 이런 뭐 이제 보면 알죠? 우리가 이거를 학명이라고 합니다. 학명. 지금 이제 이명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속명, 뒤에 있는 게 종소명. 그래서 이 속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 그리고 기울여 쓰고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생물로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는 1유전자 1효소설을 이렇게 공표했다고 해야 될까요? 얘기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전에 뭐 유전자가 효소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게로드라는 학자의 주장을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어떤 과학적 의의는 있는데 뭐 실험 방법으로서는 X선을 이용했습니다. 이 X선을 가지고 영양 요구형 돌연변 이체 여기 말이 나오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그 특정 영양을 요구하는 영양 요구형 돌연변 이체를 X선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드가 데이텀에 했던 실험을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일단 또 실험에서 이런 컨트롤이라는 걸 보면 이게 대조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MM, 미니멀, 미디움 이게 이제 최소 배지입니다. 여기 있는 곰팡이 또 곰팡이는 아니지만 또 미생물 중에 하나인 세균 이런 친구들은 배지에서 키우거든요. 인간으로 따지면 집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집에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살듯이 이런 미생물들도 배지라는 어떤 공간에 뭐 영양분을 줘야지 얘들이 잘 먹고 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야생형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뉴로스포라 크라사라는 그 빵 곰팡이, 요 친구들. 얘들은 채소 배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 배지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고체 배지 같은 경우에 아가로스 한천 배지를 쓰니까요. 한천이나에다가 이제 뭐 무기염류나 뭐 포도당, 비타민 같은 그런 것들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즉 얘가 이제 이 어떤 삶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떤 그런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 최소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와일드 타입은 이 채소 배지에서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배지에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한 거, 시트룰린, 그리고 아르지닌을 첨가한 경우에 야생형은 다 잘 자랍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클래스 1 뮤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 1, 돌연변이체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는 채소 배지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르니틴을 첨가해도 살고, 오르니틴만 첨가해도, 시트룰린만 첨가해도, 아르지닌만 첨가해도 살아요. 요거 여러분 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오르니틴을만 주면 못 살아. 근데 시트룰린만 주거나 아르지닌만 주면 살아. 세 번째 유형은 아르지닌만 줬을 때만 살아요. 나머지는 못 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비둘과 테이텀 이분들이 뭘 했냐? 물론 이건 비둘과 테이텀의 실험만은 아닌데 뭐 호로위츠인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 보시면 진 ABC가 있고 효소 ABC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클래스 1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은 효소 A를 만드는 유전자 A에 고장이 난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효소 A를 잘 못 만드니까 이 어떤 전구체로부터 오르니틴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로부터 오르니틴이 되는 합성 과정을 이 효소가 촉매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오르니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르니틴만 주거나 시트룰린만 주거나 아르지닌만 줬을 때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그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밝힌 거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으로 전환되는데 관여하는 효소 B를 못 만듭니다. 왜? 유전자 B가 망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르니틴만 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되시는 거죠. 왜?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다음 단계인 시트룰린이나 아르지닌을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룰린이 아르지닌으로 되는 요 단계의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앞에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아르니진이라는 물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표에 있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어떤 물질의 합성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결함이 있잖아요, 지금. 요 X 쳐져 있는. 그 결함이 있는 단계, 그 다음 단계에 생성되는 화합물을 첨가하면 그 결함이 극복이 되는데, 결함이 있는 단계 이전 단계의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 이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니진이 되는 이것이 지금 붉은 빵 곰팡이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사람 포유류 간에서도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르니틴 회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친구들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가 된다는 1유전자 1효소설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야, 단백질이 모두 효소냐? 아니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케라틴, 머리카락이 많죠? 인슐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효소가 아닌데, 케라틴이나 인슐린 같은 경우를 만드는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합니다. 야, 그래서 1유전자 1효소가 아니고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럼 그 단백질 중에 효소 역할을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더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줄을 볼까요? 많은 단백질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지식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라는 가설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안 하지만 밑에 이제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 선택적 이역 맞추기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우리 얘기할 겁니다. 뭐 폴리리보솜 얘기도 나올 거고 뒤에 가서 약간 이제 뭐 영화 편집하는 것처럼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사 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DNA로부터 전사를 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의 어떤 그 비암호화 영역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기작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는 개념을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NA 분자를 암호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유전자 중에는 폴리펩타이드를 지정하지 않고 RNA가 이것도 뒤에 가서 하겠지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RNA의 어떤 종류를 만드는 그 유전자 정보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자가 무조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는 말도 조금 무리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라는 어떤 기조가 있지만 밑에 지금 파란색을 표시했던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요 그림에 있는 게 전부 다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그림들이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쓰는 거고 물론 뭐 영리적인 목적으로 절대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의 출처를 다 밝혀 놓지 않아 가지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전사와 번역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센트럴 도그마 제가 앞에 차례 말할 때도 그 큰 틀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좀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세균입니다. 박테리아 세포니까 원핵이죠. 원핵 세포. 핵이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유카리오틱 셀, 이 이게 진짜 이런 뜻입니다. 얘는 진핵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핵 세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균이나 고세균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다 진핵 세포잖아요. 이런 진핵 세포는 진짜 핵이 있는 친구들이고 원핵 세포는 이제 영어로 프로카리오틱 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핵 세포 이전 단계.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진핵 세포보다 더 먼저 출현한 그 이전 단계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고 뭐 이름 그대로 핵이 없고요. 그다음에 막으로 된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왼쪽에 보시면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크립션, 전사의 장소나 트랜슬레이션, 번역의 장소가 전부 다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세포질입니다. 그죠? 핵이 없으니까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로부터 DNA, mRNA, 폴리펩타이드. 그러면 이제 이게 DNA에서 mRNA가 되는 게 전사, mRNA로부터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게 번역인데, 즉 라이보솜 있죠, 그죠? 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이 과정, 이
유전자 발현 과정이 굉장히 즉시 일어납니다. 즉 이제 이 뒤에 하겠지만 가공 과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공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핵 세포는 일단은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핵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전사가 되고 나서 RNA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제가 좀 전에 이어 맞추기, 스플라이싱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 RNA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RNA 가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된 RNA, 메신저 RNA, mRNA 기준으로 얘기하면 전사가 일어나서 그 mRNA가 바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pre-mRNA가 완전히 성숙한 mRNA가 되는 그 RNA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있습니다. 가공 과정. 근데 이게 이제 원핵 세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번역이 일어나고, 대신 진핵 세포는 가공, 이 뭔가 좀 조절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mRNA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성숙한 mRNA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와서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 가서 폴리펩타이드로 번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차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좀 의미적으로 여러분 그 캠벨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 핵막 자체가 어떤 전사 번역을 좀 시공간적으로 분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놨습니다. 그렇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 암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 2에도 나옵니다. 그죠? 유전 암호의 종류가 이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3자 암호, 혹은 요즘에 이제 생투에 보면 이걸 3염기 조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통합과학에도 좀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코돈,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얘는 얘도 사실 염기 조합은 맞지만, 여러분 차이는요, 이 트리플렛 코드는 DNA입니다. DNA 염기고, 코드는 RNA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렛 코드에는 타이민이 있어줘야 되고요. 코돈에는 유라실이 있어줘야 됩니다. 바로 비교되죠? 왜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공통이니까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용어가 기억이 나시죠? 트리플렛 코드, 코돈. 자, 그 다음에 첫 줄에 보시면 4의 3승계의 암호가 20개의 암호선을 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트리플렛 코드 3자 암호니까 자리가 세 자리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U가 들어오면 안 되죠. A, G, C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 A, C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네 가지, 두 번째 자리도 네 가지, 세 번째 자리도 네 가지니까 총 64가지, 4의 3승가지의 조합이 나옵니다. 트리플렛 코드의 조합. AAA부터, 그죠? 쭉 하면은 64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 아미노산은 여러분 20개잖아요. 생체 내에 있는 아미노산은 20개입니다. 그래서 이 64가지의 조합, 암호가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 암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되세요? 그래서 이 DNA 상에 있는 이 트리플렛 코드가 전사가 일어나면 RNA, 암호인 코돈이 되고, 그 코돈, mRNA 상의 세 가지 염기, 이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되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코돈부터 한번 볼까요? 코돈이 UGG입니다. 그럼 여러분, UGG라는 코돈이 만들어지려면 DNA상의 트리플렛 코드는 ACC여야 돼요? TGG여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7강에서 DNA 복제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DNA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풀리고 각각의 가닥인 상보적인 염기가 새롭게 합성되는 그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염기의 상보적 결합입니다. 염기는 여러분 무조건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DNA 이중 나선 자체도 DNA도 보시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적으로. 그러면 전사라는 과정도 결국은 DNA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RNA 정보를 베껴 쓴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도 상보적이어야 됩니다. 즉 RNA 코돈이 UGG가 되려면 이 UGG의 상보적인 ACC라는 코드가 있어줘야 ACC를 근거로 UGG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DNA는 이중 가닥이잖아요. 그럼 이중 가닥 중에 두 가닥 중에 지금 위에 가닥을 1번, 밑에 가닥을 2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번 가닥을 가지고 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번 가닥을 우리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라고 해서 주형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전사가 되는 가닥. 그래서 지금은 주형 가닥이 위에 있는 1번 가닥입니다. 그래서 ACC를 가지고 UGG를 만들고 똑같이 AAA를 가지고 UU를 만들고 CGG를 가지고 GGC를 만들고 AGC AGT를 가지고 UCA를 만듭니다. 즉 DNA의 트리플렛 코드와 RNA 이상의 코돈이 서로 상보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되나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TGG에서 T만 U로 바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사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생투 수업할 때 전사를 DNA에 있는 염기를 그냥 RNA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T가 그냥 U로 바뀐다. 즉 얘들은 밑에 있는 2번 가닥 TGG가 UGG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엄연히 DNA 분자와 RNA 분자는 다릅니다. 염기만 다른 게 아니라 당도 다르잖아요.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니까. 그래서 전사는 절대 DNA가 RNA로 바뀐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DNA에 있는 트리플렛 코드를 근거로 RNA 코돈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RNA 가닥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사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의 코돈, 세 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UGG라는 코돈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UUU가 페닐알라닌, GGC가 글라이신, UCA가 세린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 원리 이해되시나요? 네. 되시나요? 그래서 DNA 염기 3개가 한 세트가 돼서 RNA 염기 3개, 코돈 하나를 만들고 그 코돈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즉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어떤 개수, 배열 순서는 전부 다 DNA 정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호 판독을 한번 해볼까요? 니렌버그라는 학자가 이제 인공 mRNA를 합성해서 예를 들면 UUU라는 이 코돈이 페닐알라닌을 지정한다 라는 어떤 이 관계를 밝혔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코돈표라는 건데 코돈표는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생투도 수능 문제 보면 기출을 보면 그 어떤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코돈표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작업을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들은 외울 수도 있겠죠.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에 있던 이거 볼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UUU가 페닐알라닌이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쳤을 때 UUU 자, 첫 번째 U, 두 번째 U, 그 다음에 쭉 만나서 UUU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 CUA 찾아볼까? 그러면 C 두 번째 U 그럼 요 만나니까 이쪽에 있겠 U 중에 CUA 류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돈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돈도 오른쪽에 여기 있긴 있습니다. 방금 U
CUA였나요? CUA 세 번째니까 쭉 내려오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유전암호의 중복성과 명확성 얘기를 하고 싶은데 64가지의 코돈을 가지고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복 눈에 보이잖아요. 뭐 세린 같은 경우도 봐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다른 네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규칙성을 좀 발견하셨나요? 보통 여러분 첫 번째 염기가 다르면 아미노산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미노산이 달라도 세 번째 코돈 염기가 달라도 코돈에서 세 번째 염기가 달라도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죠?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염기는 같아야 돼요. 세 번째만 달라도 똑같은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여기 코돈표의 좀 경향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64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3개를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61가지가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코돈표에 보시면 여기 스탑 코돈이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UAA, UAG, UGA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스탑, 종결 신호를 제공하는 코돈이고 플러스 알파, 게시 코돈이라고 되어 있는 AUG 이 친구는 스타트 신호를 주지만 동시에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종결 코돈 3개를 뺀 61개가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다 보니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유전 암호의 보편성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 첫 번째 줄 보실까요? 거의 모든 생물에서 CCG는 프롤린 확인해 볼까? C, G 네 번째. 여기 있네. 프롤린 맞네. 근데 이게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물에서 이런 코돈 암호가 좀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 암호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게 쓰는 인슐린을 유전공학적으로 세균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유전 정보가 같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예시가 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토바코니까 담배겠죠? 토바코 플랜트인데 익스프레싱 한다. 뭐를? 파이어플라이 진. 뭡니까 이게?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그러니까 반딧불이 유전자를 삽입한 담배인 거죠. 그래서 담배라는 식물에서 반딧불 유전자를 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게 유전 암호가 보편적으로 같이 그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돼지인데 뭔가요? 젤리피쉬 진, 그러니까 해파리 유전자를 발현시킨 해파리 유전자 발현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 코끝이나 이게 발 끝에 보면 해파리 유전자가 발현돼서 이렇게 형광이 나타나는, 그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전 암호가 서로 다른 종 간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 우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D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자, 이제 파트 2부터는 전사 번역 과정을 좀 딥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여담이지만 오늘 정말 좀 바빴거든요. 학교 행사도 좀 2건이나 있었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굉장히 바빴는데,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지금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데도 텐션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나 이런
텐션이 좀 떨어지면 안 그래도 지루한 강의식 수업이 듣는 사람은 더 졸리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편집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예, 뭐 그럴 뭐 시간적 여유도 사실 좀 없고 요즘에 뭐 또 혹시나 이제 지금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재학생이 아니라 뭐 졸업생이 들을 일은 없는데 혹시나 저의 그 한 500명 되는 구독자 중에 또 우리 재학생이 아닌 친구들이 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 또 올해 제가 또 이렇게 1학년 부장을 맡게 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핑계라면 핑계인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자주 올리고 통합각도 사실 좀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고급 생명과학 수업도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 지금 뭐 대부분 그 친구들이 듣겠지만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전사 한번 볼까요? 네. 전사에 참여하는 분자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써놨는데 몇 가지 보시면 이제 RNA 중합 효소가 나옵니다. 형광펜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터라는 어떤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RNA 중합 효소는 말 그대로 RNA를 만드는 효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RNA는 우리 좀 전에 센트럴 도그마에서도 했지만 D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만들죠. 즉 트리플렛 코드를 근거로 코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RNA 중합 효소라는 친구들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이 DNA 가닥을 풀면서 그죠? 풀고 또 DNA 주형, 우리 아까 주형 가닥이라고 했습니다.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전사가 되는 가닥, 두 가닥 중에 이걸 근거로 코돈을 만드는 그 주형 가닥을 따라서 새로운 염기쌍들을 붙이면서 결국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나가는 RNA 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RNA 중합효소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DNA 복제했을 때 그 DNA의 새로운 복제 가닥을 만드는 효소는 이름 뭐였죠? 네, DNA 중합효소였습니다. 왜? 그거는 복제는 기존에 있는 가닥과 상보적인 동일한 새로운 가닥 계속 어차피 DNA를 만드는 거니까 DNA 중합효소가 되고 그리고 그 DNA 중합효소는 RNA 분자 몇 가닥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머라는 게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프라이머를 인식해서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서 쫙 새로운 가닥을 만들고 나면 프라이머가 떨어져 나가고 그쪽에 이제 또 다른 DNA 중합효소가 DNA 가닥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봤었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부분에는 그 프라이머를 못 채우니까 거기가 짧아지는 텔로미어 개념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DNA 복제와는 달리 전사는 DNA 가닥을 근거로 RNA를 합성하는 거니까 DNA 종합효소가 아니라 RNA 종합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RNA 종합효소는 프라이머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서 심지어 이 가닥을 푸는 역할까지 하네요. 그 DNA 복제에서는 헬리케이스라는 DNA 가닥을 푸는 요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 RNA 종합효소는 지가 풀고 새로 RNA 가닥을 합성시키는 그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NA 복제와 마찬가지로 이 전사도 5'에서 3' 방향으로만 즉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3말단에 계속 붙여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프로모터는 이 RNA 중합효소가 이제 부착해서 전사가 시작되는 DNA 서열을 의미합니다. 프로모터는 중합효소도 아니고 RNA 분자도 아니고 그 RNA 중합효소가 부착해서 이제 전사가 시작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DNA 서열을 우리는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됐나요? 네. 그래서 그 프로모터 기억해 주시고 전사 단위라고 해서 그 이제 뭐 프로모터 하부의 좀 영역을 우리가 전사 단위라는 용어도 씁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NA 얘기가 좀 나오는데 RNA는 종류가 많습니다. mRNA라고 하는 이 M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 RNA라고 하는 m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분 코돈 했잖아요. 코돈. 코돈 했을 때 그 코돈이 mRNA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코돈이 아닌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mRNA는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 RNA, mRNA라고 하고 이제 비암호화, 그러니까 NC 이게 non coding입니다. non coding RNA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까 우리 살짝 1유전자 1효소설 그다음에 1유전자 1 단백질설 1유전자 1폴리페타이드설 할 때 그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잖아요. 볼까요 잠깐? 여기 있죠 여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 중에는 RNA 분자를 만드는 유전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논 코딩 RNA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 유전자는 그냥 이제 이 RNA를 만드는 정보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뭐 rRNA, tRNA, snRNA, snORNA, RNAi,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rRNA는 리보소멀 RNA니까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이고 tRNA는 트랜스포 RNA라고 해서 뒤에 나옵니다. 번역 과정에서 라이보솜에다가 리보솜 라이보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라이보솜에다가 특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운반해주는 RNA를 tRNA. 그다음에 snRNA, snORNA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 뭐 폭넓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뭐 보시면 뭐 스플라이싱 하는 아까 그 RNA 프로세싱 과정이 있었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rRNA 이제 rRNA 리보소멀 RNA가 그 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인이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이제 변형에 관여한 RN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이 RNAi라고 하는 유전자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하위에 마이크로 RNA 그리고 siRN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뒤에 다음 강의 9강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좀 배울 건데 그것과 관련된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마이크로 RNA, rRNA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 작년이죠. 2024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입니다. 네. 완전 최신상이죠, 그죠? 신상. 이 마이크로 RNA를 연구한 두 분의 과학자가 받았죠. 작년 노벨 생리학상 연구 수상 제목입니다. 그 재료, 그겁니다. 마이크로 RNA. 뒤에 가면 나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RNA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생투에 보면 이것만 나오잖아요. mRNA. 혹은 rRNA, 뭐 tRNA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 근데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사 과정을 좀 본격적으로 볼 텐데, 야, 벌써 40분이 됐어? 굉장히 좀 루즈한데.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 중간중간에 뭐 질문도 좀 주고받고, 뭐 예전에 배웠던 개념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이런 것도 되는데, 뭐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태블릿 PC 펴놓고 화면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처지고, 뭐 듣는 여러분도 좀 지루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죠?
이런 어떤 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사교육 쪽에 계시지만 그런 스타 강사분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물론 EBS에 공교육에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학생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촬영하는 분들 보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훈련과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어쨌든 푸념은 좀 길었고요. 자, 원핵 세포에서의 어떤 그 전사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 원핵 세포도 RNA 중합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면 대장균의 RNA 중합 요소를 나타냈는데 위에 이제 요렇게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윗부분 요게 이제 핵심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여기를 시그마인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닛이 붙어서 완전 효소가 되면 그 완전 효소가 이제 완전히 RNA 중합 효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장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핵심 요소는 한 종류인데 시그마인자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밑에 시그마인자가 어떤 게 붙냐에 따라서 그 둘의 합인 완전 요소의 다양성이 좀 커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그 RNA 중합 요소가 한 종류인데 한 종류의 RNA 중합 요소를 가지고 뭐 다른 종류의 RNA를 합성할 수 있는 게 이 시그마 인자가 좀 다양하다 보니 그 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완전 요소가 좀 다양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속해서 보면 프로모터 아까 얘기했죠. 전사가 개시되는 그 지점의 DNA 서열을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공통 서열이란 말이 나와요. 자, 유전자의 특정 위치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서열로서 원X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어떤 좀 특정 어떤 위치죠. 그죠? 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사가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10번째 떨어진 이 지역에 뭐 이런 서열들이 많다. 35, 마이너스 35 지역에 뭐 이런 서열들이 좀 많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전사가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1을 기반으로 우측, 이 그림상에 여기는 이제 전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좌측, 여기는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자, 원핵세포의 RNA 합성 과정을 좀 보면 우측에 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RNA 중합 효소 아까 우리 그 핵심 효소와 시그마 인자가 붙어가지고 완전 효소가 됐잖아요. 그 중합 효소의 시그마 인자가 마이너스 35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완전 효소가 지금 마이너스 35 지역 이 프로모터 지역을 인식해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쭉 가면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이제 완전히 전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인자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핵심 효소만 남아서 RNA를 신장시킨 다음에 이제 종결 신호가 도달이 되면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RNA 합성된 RNA 사슬은 방출이 돼서 이게 이제 mRNA 이 사슬이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RNA 중합 효소는 분리돼서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사 종결 신호라는 게 뭐냐? 뒤 슬라이드에서 몇 개 할 건데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결 고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줄기 고리 구조. 줄입니다. 줄. 우리 식물의 줄기처럼 고리 뭐 이런 표현에서 줄기 고리란 말을 쓰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 종결 신호로서 줄기 고리 구조 유라실 8개가 나옵니다. 뭐 요게 있으면 그게 전사 종결 신호로 작용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로인자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뒤에 그림에는 없는데 유라실이 없으면서도 로인자라고 부르는 전사 종결 신호로서 역할하는 그런 인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슬라이드에서 종결 고리 구조, 종결 줄기 고리 구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고리를 바라볼까요?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고리 같네. 줄기 고리 구조네.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죠. 오른쪽 그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좋을 수 있습니다. 유라실이 8개 나오면요. 여기도 있는데 나머지 이제 RNA 분자들이 쭉쭉 합성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종결 줄기 고리 구조라는 게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종결 전사가 종결되는 신호로 작용을 해서 툭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얘만 완전히 전사가 끝난 채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겠죠.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져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원리를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가지고 오는 어떤 기능적인 또 연계가 되는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 참 좋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종결 줄기 고리 구조라는 거를 형성을 하면 RNA를 새로 만드는 그 RNA 합성하는 어떤 그것을 좀 교란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형성이 빡 되면 더 이상 이제 RNA 중합효소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전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라실이 8개 있죠. 8개 있는데, 여러분 A와 U, 지금 이제 이건 RNA니까 DNA 같으면 T겠죠. G와 C, 요 사이에서 사실은 결합력은 이 밑에가 더 강합니다. GC 사이에 그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DNA 분자는 좀 더 단단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DNA의 그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들이 마주 보면서 이중 나선을 이룰 때 그 염기들은 화학적으로 수소 결합을 합니다. 수소 결합은 이제 분자사 인력이니까 공유 결합보다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효소들에 의해서 그 DNA가 풀리게 되는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개입니다. 근데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염기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아닌, 사이토신이 수소 결합 개수가 하나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열 자체가 GC, 구아닌, 사이토신 쪽이 많이 서열이 반복이 되면 그 DNA는 화학적으로 좀 더 안정함을 이룰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A하고 U 사이에 결합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거는 좀 수소 결합의 개수가 적으니까 결합력이 약하다. 즉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잘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이함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RNA 중합효소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 강의를 좀 잘라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트랜스크립션까지만 하고 뒤에 영상은 트랜슬레이션이랑 뮤테이션을 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네요.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했다가 좀 끊었다가 유튜브는 이렇게 영상을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핵세포로 넘어와서 진핵세포는 RNA를 중합하는 RNA 중합효소가 3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중합효소 2입니다. 왜냐하면
이 mRNA.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NA 상의 트리플렛 코드를 가지고 RNA 상의 코드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데 관여하는 RNA 중합 요소가 2고요. 옆에 이제 뭐 아까 잠깐 그 노벨 생리의학상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마이크로 RNA도 있지만 이 중합 요소 2가 우리가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RNA 중합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RNA 중합 요소 1, 3도 있습니다. 있고 걔네들 1과 3은 각각 이런 RNA들을 만드는구나라고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세요. 자, 진핵세포의 RNA 합성 과정을 개시, 신장, 종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뜻 다 이해되시죠? 개시는 스타트, 신장은 이제 점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종결은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NA의 그 중합 효소가 이제 오기 전에 프로모터랑 결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핵심 프로모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타 상자라고 해서 밑에 그림도 보이시죠? 타타 박스라고 하는 그 타타 상자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아까 우리 앞에 봤을 때는 그 원핵 세포에서 기억나요? 이 마이너스 10 지역 있죠. 원핵 세포의 이 마이너스 10 지역, 이 지역과 조금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진핵 세포의 그 어떤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RNA 중합효소 2가 이 mRNA 산물을 만드는 효소라고 했는데, 그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직접적으로 결합한다는 게 아니고 그 TF2D, 뭐 TF 이게 사실 그 약자입니다. Transcription Factor, 전사 인자, 전사 요소 뭐 이런 약자고요. 그 요게 이제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RNA 중합효소 2의 결합을 촉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밑에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여러분 DNA 가닥입니다. 5'에서 3' 쪽에 있는 이 DNA 가닥이고, 지금 이 DNA 어떤 그 주요 구역을 우리가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이 타타 박스 구역도 있죠. 그 다음에 BRE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사인자 뭐 B인가 여기 있네요. 밑에 TF2D, 2B 요 인식 부위입니다. 요 TF2B 요 인식하는 부위. 그 다음에 뭐 또 밑에 뭐 있어? 약자가 왜 이렇게 많아? TBP 요거는 이제 타타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타타에 붙는 그 단백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나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TF2D라고 하는 이것까지 이제 전부 다 그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RNA 중합효소 2가 이 2F2D라고 하는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 2F2D가 이 핵심 프로모터에 또 붙어 있고, 그게 이제 RNA 중합효소 2의 결합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원핵 세포 때랑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1 해가지고 오른쪽 돼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전사가 개시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전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위에 가면 이제 DPE라는 게 있죠. 이제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아래쪽, 우리 뭐 물도 보면 시냇물 있으면 상류층, 뭐 하류층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좀 하류층 구역입니다. 프로모터 요소들의 좀 하류층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인자들이 다 이제 다 싸그리 묶어서 우리는 전사, 개시, 복합체 이렇게 불러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핵세포의 DNA 중에 이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 이 어떤 타타 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핵심 프로모터 지역이 있고,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전사 인자들이 이렇게 막 결합을 해가지고 복합체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RNA 중합효소 2가 와서 결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얍. 자, 계속 계십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봐도 여러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 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게 transcription factor라고 해서 아까 TF라고 표현했던 그 전사 인자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RNA polymerase 2, RNA 중합효소 2가 이런 다양한 전사 개시 복합제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전사 개시 복합제를 이루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전사 인자들이 RNA 중합효소 2에 의한 전사 개시를 매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타타박스랑 그 타타박스를 인식하는 다양한 전사 인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사 인자들이 더 RNA 중합효소 2와 함께 부착되어 있고, 이걸 우리는 싸그리 전사 개시 복합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전사 개시 복합제라는 어떤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돼야 이제부터 RNA 중합효소가 쭉 가면서 DNA 이중 나선도 풀고, 그죠? 그리고 그 트리플렛 코드를 근거로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즉 5말단에서 3말단 방향으로 이 RNA 중합효소가 새로운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붙인다. 그래서 DNA 가닥을 근거로 RNA 가닥을 새로 만드는 전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장 단계입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신장, 뭐 자라난다고 표현해야 돼요. 진행이 계속 쭉 되는 거죠. 그 전사의 방향은 DNA 복제 방향과 동일하게 5말단에서 3말단으로 가고, 즉 RNA 중합효소가 3말단에 계속 새로운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합니다. 전사 속도는 1초당 약 40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인상 단염기 한 40개씩 붙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세 번째, 하나의 유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RNA 중합효소에 있어 전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DNA 어떤 특정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하나의 이제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제 RNA 중합효소가 여기부터 가지고 무조건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붙어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동시 여러 개의 RNA 중화효소가 와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mRNA 양을 좀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번역까지 되면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동시에 여러 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이쪽이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 요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새롭게 A, U, 그다음 여기도 이제 오고 있죠, 일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점점점 오른쪽 뒤편에 붙으니까 전사 방향은 지금 이렇게 5에서 3 방향으로 오른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DNA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가닥 말고 이 밑에 있는 가닥 있죠. 이게 이제 얘가 주형 가닥이 되는 겁니다. 주형 가닥.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전사가 일어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진핵세포의 RNA 합성 과정 중에 이제 종결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종결 신호 기억나요? 예. 종결 줄기 고리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골이 딱 만들어지고 유라실 8개 쫙 붙어가지고 약한 수소결합에 의해서 팍 떨어져 나오는 그걸 얘기하고, 뭐 로인자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데닐산 중합반응 신호서열이라고 하는 요 염기가 이제 AAU, AAA라는 요것들이 신호서열로서 작용하는 그게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신호로부터 한 10에서 35 정도 뉴클레오타이드 아래 지점에 연결된 단백질들이 RNA를 끊어주고, 그래서 그 끊긴 RNA는 프리-mRNA가 돼서 그게 RNA 스플라이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이제 완전히 성숙한 mRN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아데니산 중합 반응 신호 서열이라고 하는 요게 나타나서 어떤 특정 단백질들이 와서 RNA를 탁 끊어가지고 이제 전사를 그만하게 만드는 종결 신호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RNA 가공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 후에, 즉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mRNA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pre-mRNA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이 RNA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이제 성숙한 mRNA가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기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5캡 폴리 A 꼬리 추가라는 반응과 RNA 스플라이싱 이 두 가지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캡 폴리 A 꼬리는 이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5말단에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5캡. 색깔이 너무 5말단에 모자를 씌운다는 겁니다. 이 보면 5말단에 여기 보시면 modified 구안인 뉴클레오타이드 즉 5말단에 변형된 구안인을 첨가한다 이 말입니다. 구안인 뉴클레오타이드를 5말단에 이렇게 첨가해서 그거를 우리는 5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폴리 A 꼬리라는 거는 3말단 쪽입니다. 폴리 A 꼬리. 그러니까 이제 폴리는 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가 쫙 많아요. 50에서 250개쯤 된답니다. 요거를 이제 3말단에 쭉 첨가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결국 이제 여러분 그 전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프리 mRNA가 이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이것들이 물론 중간에 이제 RNA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완전히 성숙된 mRNA가 핵곡을 통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세포질로 나올 때 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캡과 폴리 A 꼴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요게 이제 일종의 RNA 가공 과정이죠. 요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mRNA가 제대로 이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나오는데 도움 역할을 해주는 게 5캡과 폴리 A 꼴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나오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죠? 아데닐산 중합 반응 신호 서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타트 코돈, 스탑 코돈. 우리 아까 스타트 코돈 했잖아요. AUG. 그걸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탑 코돈으로 세 가지 종류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끝나는 요게 이제 하나가 나중에 이제 하나의 폴리 펩타이드가 되겠죠? 요게 이제 유전 정보가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UTR, 뭐 3'UTR 이렇게 나옵니다. UTR은 Untranslation Region인가? 그러니까 이게 비번역 부위입니다. 비번역 부위. 나중에 이게 번역되지 않는 부위를 의미해요. 번역되는 부위는 여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프로테인 코딩 조각, 그러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요 스타트 코돈부터 스탑 코돈까지 여기가 이제 나중에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지 않은 부분, 이 비번역 부위가 있고, 그것도 바깥에 5캡과 폴리 A 꼬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아직은 그 프리 mRNA가 mRNA가 되기 전, 아직은 프리 mRNA 단계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되려면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어 맞추기인데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NA 특정 부분을 자르고 붙이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어떤 영상 편집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좀 비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인트론 엑손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엑손이 그 진짜 이제 나중에 어떤 코딩,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엑손, 엑손, 엑손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진한색으로 칠해놨고 인트론은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죠. 날아가죠. 인트론 부분들이. 됐습니까? 이 인트론 부분들을 커팅하는 게 스플라이싱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 엑손 부분하고 인트론 부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전사가 일어나서 인트론 엑손 부분이 다 같이 있지만 결국이 이제 그 RNA 가공 과정에서 인트론 부분들은 다 잘려 나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인트론을 정크 DNA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크. 쓰레기라는 거지.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인트론도 약간 영향을 뭐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서 뭐 정크 DNA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트론이 이제 이 스플라이싱 돼서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단백질로 되는 이 코딩 부분이 이제 남겨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이 UTR이라고 하는 비번역 부위는 존재하고 있죠. 사실 이제 비번역 부위는 나중에 번역할 때 이제 번역이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여전히 엑손 부위로 여러분 여겨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진한 주황색으로 같이 칠해놨죠. 그래서 비번역 부위는 엑손 부위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암호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평균적으로 어떤 유전자 하나가 한 27,000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스플라이싱 되고 나면 한 1200개 정도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죠. 이 말은 그 인트론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 DNA의 염기 중에 엑손 부위보다 인트론 부위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그 인트론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남은 엑손 부분들만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엑손 부분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mRNA의 염기 그 서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촬영을 하잖아요.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이 프리 mRNA라고 치고, 그럼 그 원본을 어떻게 편집하고 잘라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엑손 부분들만 잘라 붙일 때도 요 엑손 쓰고,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엑손하고 뒤에 있는 엑손 붙이고 중간에 있는 엑손 빼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개봉했던 버전, 그리고 뭐 감독판 뭐 이런 게 나오듯이 마찬가지 우리 유전 정보도 어쨌든 아미노산 서열로 번역되는 부분이 엑손인데, 그 엑손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이어 맞추기를 해서 훨씬 더 다양한 우리 mRNA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2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파트 3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서 일단 1부는 마치겠습니다.